리서치본부에서 채권 전략 담당하고 있는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2024년 채권 시장 전망 그리고 채권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작년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채권 전망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결로 모여 있었거든요. 작년 10월, 11월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인상 깊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Most Wanted Recession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리세션을 원하고 있다. 10명 중에 7명, 8명 이코노미스트가 다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더라 였는데, 언제나 그렇듯 컨센이 모이면 절대 그렇게 안 가죠. 돌이켜보면 1년 동안 리세션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제는 서프라이즈의 연속이었고, 올해 채권 시장은 약세장으로, 일단 종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약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보면, 올해 채권 시장 약세장의 가장 근저에는 올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전쟁이 났다, 채권 발행이 많았다, 이런 거는 파생된 문제들이고요. 모든 이 근저에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경기가 안 꺾인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경기가 안 꺾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상식이 안 먹혀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꺾이고 어느 순간 인하를 할 거고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경기가 안 꺾이면 그것들이 무용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각은 내년도 채권 시장 전망의 밑그림은 왜 그럼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경기가 안 꺾였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내년 전망을 밑그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제목 봐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답을 제목에 담아봤습니다. 후불이라고 담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경기가 안 꺾이는 이유는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한 비용을 올해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내년에는 청구서가 날라올 거다, 내년에는 지불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고요. 올해 왜 그러면 지불하지 않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리해서. 저희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갑자기 엔디비아랑 삼성전자가 공장을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꺾고 물가를 꺾는 방법은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저희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투자나 조달 쪽에서 오신 분들일 텐데, 저희가 사실은 투자 사이드에 있어서 그렇지 금융업의 본질은 돈을 융통해 주는 거죠. 실물 쪽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저희 같은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요. 내 코가 석자라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이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실물 쪽으로 자금 공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 한 개 기업, 한 개 가구가 파산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꺾이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무슨 얘기냐? 중앙은행의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게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것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금융업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쟁이들이 얼마나 쉽게 실물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지표를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쉽게 돈 빌려주고 내려갈수록 깐깐하게 돈 빌려주는 건데, 골 때리는 게 올해 3월달 SBB 때 굉장히 긴축적이었다가 9월까지 반년 동안 미국은 75bp 금리 올렸고 QT 계속했고 ECB 다 금리 올렸잖아요. 근데 주구장창 금융 환경은 완화되어 왔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언제냐면 9월 FOMC 직전주 금요일 종가인데요. 9월 FOMC 직전주 금요일 날 미국의 금융 환경은요, 이번 인상 사이클 들어서 가장 완화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금리를 왜 이렇게 올려도 경기가 좋아요? 라는 질문 자체가 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왜 좋아라는 질문의 전제에는 금리를 올린 효과가 실물적으로 전달됐다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전달된 적이 없다니까요. 저희가 왜 후불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금융시장은 긴축되기 시작한 게 이제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올해 6월 달에 연준이 만든 지표인데 금융시장 환경이 매크로의 순풍이냐 역풍이냐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내려갈 때 순풍, 올라갈 때 역풍이에요. 지금 금융 환경이 향후 1년 동안 매크로의 순풍이야 역풍이야? 작년 12월 고점으로 주구장창 올해 9월까지 단 한 번도 금융 환경은 매크로의 역풍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효과가 실물적으로 전달됐는가? 된 적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작 2달 정도 금융 긴축을 이제야 경험하고 있고요. 시차를 감안하면 당장 오늘 나온 물가지표 일희일비지 않습니다. 저는 의미 있게 데이터가 꺾이는 시점은 시차 감안하면 내년 1분기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왜 올해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안 꺾였습니까? 효과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피봇 기대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면 6개월 내에 인하가 왔습니다. 인상 종료는 인하 기대감으로 항상 인식되어 왔고요. 올해 7월 달에 어땠죠? 올해 7월 31일 종가 기준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의 5% 언더였어요. 그 사상 최고치가 언제였죠? 제로금리랑 미국 마진 최대였고 무제한 양적 완화할 때. 올해는 금융 환경은 전혀 긴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긴축되기 시작한 거고요. 1분기 데이터 꺾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가 재정인데요. 작년에 10명 중에 7, 8명의 이코노미스트가 리세션을 봤다. 근데 올해 서프가 나왔네. 올해 3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이코노미스트가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라고 보면 그들이 올해 3월 달에 봤던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0.3%입니다. 0.4%입니다. 근데 고작 6개월 만에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5배 넘게 올려서 2.1을 찍어놔요. 저도 채권 애널리스트 하면서 되게 부끄러운 거죠. 핑계를 대요. 연준도 작년에 물가 전망 2배 이상 틀렸고요. 올해 성장 전망 5배 이상 틀렸어요. 그렇든 핑계가 있든 없든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재정이라는 게 약속해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없으면 약속 안 지켜도 되잖아요. 작년 이맘때 백악관이 내놓은 재정적자 예산은 올해 재정적자를 안 늘리겠다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봐주시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경제학적 상식. 경제가 좋을 때 정부가 돈 써주고요. 좋을 때 돈 덜 쓰고요. 안 좋을 때 돈 많이 쓰죠. 그래서 실업률이랑 재정적자를 역축으로 그려놓으면 같이 가야 정상인데 올해 미국은요. 사상 최저실업률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코로나를 빼면 사상 최고로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이 최저인데 미국 정부는 돈잔치 한 거예요. 여기 봐주시면 미국의 가처분 소득.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했어? 금리를 올려도 엄청 하네. 여기 잠깐 봐주시면 진짜로 미국인들이 임금이 높아져서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 수 곱하기 일하는 시간 곱하기 실질 임금이에요. 일해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총 합입니다. 구매력이죠. 일해서 살 수 있는 서비스와 물건의 총량은 추세를 하회하는데 지금 저희 3년째 추세를 상회하는 소비를 보고 계시죠. 임금이 높아져서 소비가 강하다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고요. 뭐 때문에 그랬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적자가 엄청 늘었고 봤더니 이 갭이 이전 소득인데요. 아니 이전 소득 제외한 거는 이 정도 올랐는데 이전 소득 포함하면 급등해요. 올해 1월 달에 중산층 감세한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도 미국도요. 사회적으로 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물가 올라간 만큼 보너스를 주는 게 있는데 작년 물가가 70년 내 최고치여서
작년에 그 보너스 올라간 게 올해 올라간 게 제일 컸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라지고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질문, 야, 네가 말한 대로 재정 적자가 올해 경기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다. 오케이, 동의. 근데 심지어 내년 대선이 있는데 돈을 또 더 쓰지 않겠어? 바로 네가 말한 그 논리 때문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근데 의외로요, 저희가 감히 정치적인 전망을 제 능력 밖이라서 감히 제가 그럴 계제도 안 되고, 다만 통계적으로 50년 이후에 미국 대선은 18번 있었고 대선이 있는 해에 돈을 직전 해보다 많이 쓴 해는 12번, 적게 쓴 해가 6번, 기정사실화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과 가장 유사한 환경인 재정적자가 급증해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겼던 해가 2011-12년도인데 그때는 대선이건 뭐건 돈을 못 써요. 저희는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이 하원 의장을 축출하고 새로 세우고 이미 미국 의회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고요. 대선은 언제나 그렇지만 여당만 치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 돈을 함부로 써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후불이 가능했던 높아진 금리, 높아진 물가에 대해서 기업도 가게도 정부가 준 공짜 돈을 썼고 금융 환경은 긴축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페이드아웃 된다. 그 페이드아웃 되는 시점을 보면 내년 1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분기의 데이터가 의미 있게 꺾일 거로 보고요. 그래서 물가도 사실 어제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온 부분, 근데 사실 헤드라인이 얼마였다, 코어가 얼마였다고 보기보단 이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한국이 금리 인상하고 왜 하죠? 금리 올리면 유가가 막 늘어나나요? 공급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진한 파란색 선이 수요 측 인플레이션인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심플해요.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헤드라인에 헤드페이크에 속지 마시고 이 수요 측 인플레가 내려오더라.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야 근데 나 여기에 너무 목매달지 않을 거야. 왜? 지금까지 물가가 내려온다고 몇 번 속았거든. 헤드페이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실업률이 내려올 때 물가도 내려오면 임금이 세니까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막 시장에서 나와요.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근원 물가가 빠지고 수요 측 인플레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의미 있게 데이터가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는 1분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분기 말부터는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되게 조금 재미있는 게 저희가 오늘 저희 증권사 포럼을 하는데 글로벌 IB들 평균 내년도 인하 전망이 100bp가 넘어요. 근데 의외로 여의도 컨센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50에서 75 정도가 여의도 컨센인데 저희는 100bp를 봐요. 지금부터 기준금리를 100bp를 내려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지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50에서 75bp만 내리면 오히려 지금보다 내년 이맘때 실질 기준금리가 올해보다 지금보다 더 높아져요. 내년에 지금보다 경기도 물가도 낮은데 실질 기준금리가 높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100bp 인하를 보고 있고 특히나 올해는 명목 성장률이 6.5%가 나오는 시대지만 내년에는 3% 중반 정도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3분기 10년물 타겟은 3.6%로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까지 금리가 하락했다가 4분기에 대선이 있는 분기에 살짝 올라오는 궤적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 어떨 거냐?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봐요.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세미나를 다녀보면 원화 채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이 단순해요. 한국 경제 어때? 한국 물가 어때?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모두가 아시는데 미국 때문에 강제로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 어떻게 보세요? 독일 지금 3개 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제로 왔다 갔다 해요. 금리 내렸나요? 올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은 저희 하우스 뷰는 영국에 대해서 얘네들은 곧 선진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금리를 내렸나요? 올렸죠.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전망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우리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부터 총재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플해요. 자, 잠재 성장률은 두 가지 변수만 들어갑니다. 인구랑 투자. 근데 어쨌든 밸류체인이 조정되고 있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반도체 전쟁하면서 공장을 전 세계에서 빼앗아 와요. 누군가 빼앗으면 누군가는 빼앗깁니다. 가장 많이 빼앗기는 나라 한국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올해 1분기에 미국한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4개 국가인데 한국이 껴 있습니다. 자, 일본, 중국, 독일 인구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인구 6천만에 출생률 0.7의 나라가 여기 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대비 혹은 GDP 대비 일자리와 투자가 빼앗기고 있으니 작년 11월 달에 하는 부총재께서 우리는 2%를 잠재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미 총재가 내려갔다라는 언지를 주셨고 단기적으로는 1.7, 저희는 5년, 6년 시계로는 1.5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가 말한 대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체력이 깨지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를 돌이켜보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그리 나쁠 게 없어 보였어요. 작년 이맘때 저희 레고랜드니 둔촌주공이니 PF니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 10개월 동안 말씀을 들으신 적 있나요? 왜 없었냐? 저희가 원화채권 시장에서 조금 강조드리는 올해 내년을 세울 때 전략의 엣지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체력을 가렸던 메이크업이 있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로는 풀린 돈이 43조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로 풀린 돈이 8조예요.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처음 나올 때 심지어 소득 제한도 없었습니다. 연봉이 얼마든 받을 수 있었어요. 저리로. 이거 두 개로 풀린 돈이 50조예요.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에 50조였습니다. 1년에 가계대출이 심지어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 금리 인하 3번 했어요. 미국 3번 했습니다. QT 끝내고 QE 했어요. 그때 늘어난 가계대출이 1년에 50조인데 올해 그만큼 돈 푼 겁니다. 올해 경기가 왜 생각보다 안 나쁘게 느껴졌냐? 미국은 SBB 때 은행권의 돈을 엄청 풀었고요. 한국은 부동산 채널을 통해서 50조를 풀었습니다. 1년에 늘어나는 가계 신용을 풀어준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가 왜 안 좋은 거를 못 느꼈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런 것들이 회수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 1분기에 미국 데이터가 꺾일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은과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도 1분기부터도 낮출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흐름은 미국은 꺾일 거다, 한국은 안 좋은 민낯이 드러날 거다. 근데 물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최근에 헤드라인 올라온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립하지 않아요. 유가가 올라와서 미국 헤드라인이 올라왔어.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 더 올라와야 정상인데 다행히도 근원 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휘발유 가격 같은 거 다시 낮아지고 있은 터라 헤드라인 올라온 거야말로 한국 채권 시장의 헤드페이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 국가고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상화를 시도하면 한국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숫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저희는 기준을 잠재 성장률과 중립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1월에 한은의 공식적인 잠재 성장률 한국 2%, 그때 총재가 말씀하셨던 중립금리 상단이 2.75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30bp 낮춘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중립금리 상단이 더 이상 2.75가 아니라 2.5라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내년에 경기를 굉장히 세게 침체를 봐서 완화해야 될 논리가 아니에요. 중립까지 가야 돼. 그런데 한국의 중립금리 상단이 2.5라면 미국이 100bp 인하한다고 보고 있으니
한국의 100bp 인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과격한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도 2분기부터 인하 시작해서 2.5 정도를 타겟으로, 그래서 3년물 기준으로는 3.3 정도, 한국도 10년물 기준으로는 3.3을 타겟으로 내년 3분기에 저점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크레딧 담당이신 한광열 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레딧 시장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광렬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원래는 이제 이 외모만큼이라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제 안 나오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제목은 신용 리스크 똑똑한 덜어내기로 지었습니다. 올해 크레딧 시장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크레딧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스프레드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발행 시장도 보면은 물론 이제 상위 등급들은 이제 잘 되고 있는데 하위 등급들, 특히나 이제 몇몇 그 업종에 있는 하위 등급들은 발행 잘 안 됩니다. 우려들도 높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크레딧 시장이 좋지는 않았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라던가 그다음에 좀 우려가 높았었던 그런 저축은행이라던가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또 건설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게 좀 다행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이 크레딧 시장이 그래도 이제 좀 안정을 찾고 내년에는 뭔가 좀 반등을 하면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 지금의 약세가 내년에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벤트 올해 안 났죠. 내년에도 과연 안 날 수 있을까? 저희는 한두 건의 좀 이벤트들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스프레드도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 보신다시피 그 작년에 이제 레고랜드부터 해서 올해 1, 2월 달에 급격하게 회복된 거 다 드러내면은 사실은 스프레드는 2021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다 확대 추세입니다. 이게 과연 왜 이게 신용 스프레드가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될까? 이벤트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 또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기조적인 모습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신용 스프레드는 신용 리스크를 잘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 리스크는 어디서 오죠? 부채에서 와요, 부채. 근데 부채 수준이 이렇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이자 비용도 별로 부담이 안 되고 차환도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이 그렇지가 않죠. 부채는 코로나 기간에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도 2배에서 많게는 3배, 4배까지 다 늘었습니다. 한국 기업 마찬가지, 미국 기업 마찬가지, 글로벌 기업 다 늘었어요. 근데 부채를 많이 늘려놨는데 1, 2년도 안 돼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하죠. 금리가 작년에 많이 오르고 올해도 올라서 굉장히 좀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되고 핫했는데 국채금리 추이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은 오른 거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올랐어요. 21년도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수준 자체가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됐었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높아진 수준에서 막 오르니까 문제가 됐었죠. 금리가 바로 코로나 끝나기도 전이었죠. 20년도면은 끝나기도 전에 사실은 시장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신용 리스크가 점차 더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작년부터 또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시작을 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 익스포저가 있었던 특히나 이 여전사,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가 더 특히나 약세입니다. 지금 캐피탈사 지금 AA 등급이거든요. 왼쪽 차트 보시면은 AA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체 스프레드는 2000년도 이후로 과거에 이제 3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카드 사태,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좀 유심 있게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여전체 스프레드가 과거 위기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과거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일까?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그래서 스프레드는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앞에서 국채 쪽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채 금리는 좀 내년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봐야 되죠. 스프레드 얼마나 올라가? 저희가 볼 때는 뭐 AA 등급 정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한 30pp 정도 올라가는 걸로 확대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그래도 뭐 50pp 이상 더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아마 수익률들은 좀 내려올 겁니다. AA 등급 쪽들은 좀 내려올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스프레드 자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로 말씀드리면은 국채보다도 못하죠. 올해는 국채보다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약간 좀 착시 효과긴 한데 작년에 이제 워낙에 확대가 되면서 올해 초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스프레드가 좀 높은 수준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까지 되돌렸다가 다시 확대가 됐는데 연초랑 연말을 비교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프레드가 좀 축소는 되었긴 했지만 내년에는 그러긴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사실은 이제 펀더멘털, 뭐 수급,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리스크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뭐 실적은 뭐 이제 뭐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뭐 기간 이후로 빼고 평균적으로 그 숫자를 구해 보면은 AA 등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3%가 안 돼요. 지금 얼마죠? 4.7입니다. 이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CFO도 마찬가지고 뭐 CEO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제 경영을 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경영을 한 거죠. 지금의 금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 금리를 경험해 본 세대는 2000년 초반부터 뭔가 이제 그 자금을 운용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나 경험을 한 숫자입니다. 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기업들도 지금 한창 이제 뭐 이미 끝날 수도 있죠. 내년에 이제 예산이라던가 내년에 그 사업 계획들을 할 텐데 과연 이 높은 숫자를 반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렇게 반영했다가는 분명히 다 깨지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도 못했을 거예요. 내년에 뭐 증권사도 그리고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 낮아진 숫자 반영해서 다 내렸을 겁니다. 그래야만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이제 착각을 좀 하시는 게 시중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담하는 금리, 채권을 발행하는 금리, 이자 비용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비금융 기업들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챌린지가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고, 금융기관은 어떨까요? 금융기관의 가장 큰 챌린지는 자산 건전성. 올해도 굉장히 안 좋았죠. 내년에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당연하죠. 시중금리 높아져 있고 뭐 그다음에 장사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부실채권 비율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숫자 가만히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캐피탈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불과 6개월 만에 작년도 말만 하더라도 사실은 1.5% 정도 그 정도는 낮죠. 근데 지금은 2.5. 이게 6개월 만에 그 부실채권 비율이 100bp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뭐 IMF 시기 요 정도면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9월달, 12월달 숫자 아직 안 났는데 뻔하죠. 더 올라갑니다. 내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가장 큰 지금 챌린지는 자산 건전성이고 이거 낮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쉽지 않겠죠. 뭐 은행들이야 조금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보면 숫자가 좀 낮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아닌 제2금융권들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시장에서 또 중요한 그 변수 하나가 이제 이 수급이거든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금액들 오른쪽에 보시면 다 증가합니다. 뭐 공사채, 그 다음에 은행들은 조금 감소할 것 같은데 카드사, 캐피탈채, 그 다음에 회사채 다 증가해요. 가만히 보시면 공사채 과거에 지금 뭐 한 4,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시면 뭐 35조 정도 만기 도래합니다. 내지는 얼마죠? 55조. 갑자기 20조가 들어요. 이거 왜 될까요? 그 유명한 공공기관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 핫한 기업 한전입니다. 한전이 작년부터 발행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30조 발행했는데 그 중에서 14조가 2년짜리 만기 2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죠. 2년 금방 들어옵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에 돌아오는 24주 만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전법상 지금 막혀는 있는데 이거는 차환이기 때문에 차환은 발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도에 지금 그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래도 그 많은 물량을 시장에 소화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만기 도래하는 금액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생각할 때 뭔가 좀 더 유동성을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초과 유동성 이런 거 감안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내년에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 못 하고 있죠. 왜? 금리 때문에 다 연기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 금리 좀 내려간대. 그럼 내년에 하지. 그래서 좀 연기시켜 놨거든요. 내년에는 더 이상 연기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발행이 늘어난다는 점이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지금 스프레드 매력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스프레드 수준 자체가 높은 거는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2012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뭐 공사채, 은행채 해봤자 22p밖에 안 나오죠. 지금은 50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여전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스프레드 수준만 보면은 굉장히 높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스프레드만 보면 될 게 아니라 금리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금리는 얼마나 더 높아져 있죠? 금리는 사실 뭐 과거 평균 보시면은 뭐 평균 해봤자 지금 2% 정도 보실 텐데 지금 3%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스프레드 수준 자체는 높긴 하지만 시중 국채 금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신용 스프레드 수준이 높고 매력적이게 되려면은 일단은 국채 금리가 내려와야 돼요. 지금보다도 제 생각에는 한 100pp 정도는 더 내려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국채 사기가 좀 부담이 되죠. 크레딧 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돼야 이제 스프레드가 좀 내려갈 것 같고, 그러려면 뭐 국채 금리가 저희 시나리오 하에서는 뭐 3분기 정도까지는 돼야 좀 더 내려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르다라고 보면은 아마 2분기 정도부터 아마 크레딧 채권들이 좀 인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 규제 완화된 정책, 두 번째로는 부동산 PF 정책. 금융기관 관련된 정책은 지금 이미 이제 작년에 나왔었죠. 작년에 나와서 올해 다 종료가 됩니다. 완화된 정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화. 딱 한 가지만 남았죠. 은행들에 대한 LCR 완화, LCR 규제. 이게 이제 원래는 내년에 100%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 95%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채 발행이 그렇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거 빼고 다 나머지는 금융기관 관련된 정책은 종료가 된다. 반면에 PF 관련된 정책은 올해 나왔죠. 올해 뭐 대주단 협약, 그 다음에 PF 정상화 펀드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상반기도 아니고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활발하게 가동이 될 겁니다. 내년에 아마 지속은 될 텐데 이게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올해 그러니까 사실은 크레딧 시장에 그렇게까지 뭐 큰 이벤트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 정책이긴 해요. 정책이 다 막아줬죠. 내년에도 잘 막아줄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여력. 뭐 부동산 뭐 정상화 펀드 한 2조 들어갔습니다. 2조 거의 다 썼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효과 자체도 보시면은 이게 대주단 협약 같은 경우가 이제 대주단끼리 모여서 만기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상반기 때도 잘 됐습니다. 뭐 하반기 뭐 최근까지도 좀 잘 됐죠. 근데 이제부터 하나 두 개씩 불협화음들이 나오죠. 협약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청담동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제 가만히 봤더니 대주단끼리 모여서 생각을 하는 거죠. 봤더니 이게 협약을 하면은 만기 연장하는데 뭐 내년에 회수가 될지 내후년에 회수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 중에는 선순위권자가 있고 담보권자가 있어요. 이들 입장은 어떻죠? 빨리 빼자. 그리고 처음에는 뭐 정책 막 나오고 정치권 눈치도 좀 보고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일단은 내가 먼저 빼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의견들이 그런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협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런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게 사실 이 정상화 펀드, 그러니까 대주단 협약 만들어서 만기 연장시키는 게
그 뭔가 이제 그 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의 어떤 공급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게 뭔가 저기 나오면서 이게 또 한번 터지고 그리고 이게 뭐 경매든 공매든 나와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가서 또 이제 자본 투입해서 이거를 건설시키고 그래야 사실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다 그냥 막아놓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덮어놓은 거거든요. 덮어놓고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씩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정책들도 좀 그 강도가 낮아지지는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그게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좀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적인 측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장기채 발행 잘 안 하려고 하죠. 단기 위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채 위주의 발행은 저희 크레딧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단기채 금방 돌아옵니다. 방금 한전사례도 말씀드렸죠. 1년, 2년 금방 돌아오는데 그때 가서 뭐 시장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리스크로 보고 있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거래량인데 이게 사실은 올해 반등한 거는 맞아요. 반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반등해서 그럼 어디까지 반등을 했어? 사실은 과거 평균 정도 수준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가 워낙에 바닥이라서 좀 반등을 했지만 완벽하게 반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는 다시 또 이게 떨어지고 있죠. 내년에 이게 과연 그 올해 반등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관련된 뭐 PF 관련된 뭐 여전채들 막 하이 등급들 많이 사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올해는 가만히 이게 PF 쪽에 그 익스포저 쪽에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게 그거죠. 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출 이제 부실화 되는 게 이제 이슈였었는데 이 대출은 과거에 이미 다 이 금융기관들이 현금이 이제 나갔던 것들이죠. 나갔던 것들이 회수가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희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증권사 건설사가 해준 지급보증. 지급보증은 과거에 현금이 나간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F 대주단 협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급보증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현금 나가야 돼요. 증권사, 건설사. 근데 다행히 이제 뭐 현금들이 많이 있으면은 뭐 그냥 뭐 지급보증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건설사라던가 증권사들은 이게 이제 또 이벤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아마 크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세 번째 리스크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랑도 관련이 되는 건데 올해도 뭐 부동산 기업들, 중국 부동산 기업들 이벤트가 났었죠. 컨트리 가든이 났는데 그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신흥국들이 US 달러 채권을 발행했을 때의 그 수익률이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조달 금리죠. 이 조달 금리와 로컬 통화 채권의 수익률, 로컬 통화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그 금리, 그 차이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커요. 이게 불과 이제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신나게 달러채 많이 발행을 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커져 있죠. 이거는 사실 차환을 하더라도 이제 금리가 이자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고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크레딧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런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들의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크레딧 시장에도 좀 부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전략은 뭐 국내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은행채라던가 그다음 이제 회사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쪽은 저희가 국내보다는 그렇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도 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투자 등급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리스크를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가 올해도 좀 이슈가 됐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체가 지금 현재 총 대출의 한 30%거든요. 이게 영향이 좀 큽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신흥국 외화부채, 결국에는 우리나라 IMF도 그랬지만은 외화 쪽에서 터져요. 신흥국이. 미국은 아무리 금리 올려도 안 터지죠. 근데 이제 취약한 신흥국에서 터지는 게 아마 내년에 이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대체투자 쪽의 최성종 연구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대체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종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이제 긴축 장기화에서도 이제 대체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표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대체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일단은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채권 쪽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내년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글로벌 IB들 125bp 예상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 100bp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75, 50에서 75 이렇게 예상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만큼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금리 레벨 자체가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투자 자산이 2022년도 하반기 때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약세의 환경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으로는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 게 없냐?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 검정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의 핵심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사모부채 그리고 글로벌 리츠에서는 데이터 센터 글로벌 인프라에서는 미드스트림 그리고 원자재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기금속 중에서 금, 은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을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각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모부채 직접대출에서는 높은 기준금리 10% AUM 성장을 적어놨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하면서 대부분의 대체투자 자산들이 부담이 많이 높아졌는데 유일하게 이 직접대출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 변동금리부 형태의 상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직접대출의 금리 자체도 같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 이제 이 직접대출의 금리 레벨 12%를 넘었거든요. 그 정도 레벨에서는 실현 손실,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내년도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10%가 성과에도 적용이 되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AUM 성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매년 이제 10% 이상의 PDF의 이제 AUM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은행들의 대출을 타이트하게 쬐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발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모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사모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시장 계속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리츠를 보시면 CRE 침체, 리츠 선반영, 물가 전가력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크레딧에서 리스크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올해 사실 계속 상반기 때부터 미국 시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리츠를 사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리츠는 높아진 금리 레벨과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을 거의 대부분 선반영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가격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물가 레벨이 지금 과거에 8% 이상 높은 레벨이었다가 지금 이제 3%대로 내려왔죠. 그 정도 레벨이다라고 하면 리츠 입장에서는 이 물가 상승분을 가격, 임대료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물가 전가력마저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인프라를 보시면 금리 민감도와 이제 미드스트림이 약간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들어서는 경기 방어주로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글로벌 인프라의 이제 매력도가 매우 상당히 높았던 시기였는데 물가가 내려와 버리니까 그 매력도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인프라 지수들의 추이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금리랑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금리 민감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 하에서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느냐, 많이 내려가느냐가 결국 글로벌 인프라의 투자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드스트림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내년도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가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70에서 100달러의 고유가를 계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가 레벨에서는 이 미드스트림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성과를 지금까지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도 기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기금속 금은을 조금 키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원자재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뭐 불확실성이 계속 잔존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기금속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명목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기금속의 매력도가 좀 부각될 것이고 여기에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지 매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기금속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기후금융입니다. 기후금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다른 하우스에서는 이제 보고 있지 않은 섹터이고 투자 대상으로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기후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COP28이라는 이제 원래 매년에 하는 이제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이제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이제 다 각국이 협의를 했죠. 그런데 사실 매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이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줄였거니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COP28에서 각국이 얼마나 줄였는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거의 각국이 줄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이후에 감축 목표 강화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뭐 EU라든가 영국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보고 있는 이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장표들이 이제 지난해와 올해까지의 이제 투자 성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글로벌 리츠와 글로벌 인프라의 성과를 보시면 올해 하반기 매우 저조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제일 앞에 있는 사모부채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종합원자재를 보시면 사모부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매 이제 반기마다 매우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 글로벌 원자재 종합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들어서는 플러스 성과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금리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음령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국 금리가 급등을 했던 구간들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급등했던 구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급등하는 구간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츠, 인프라 모두 이제 지수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금속, 산업금속 역시도 이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약세를 보이는 구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제 공격적인 긴축에 따라서 수요 전망이 이제 약화되는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금리 급등하는 부분들이 모든 자산들한테 안 좋았냐?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모부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왼쪽이 이 사모부채의 핵심 전략인 이제 직접 대출을 나가는 금리 레벨을 이제 숫자로 적어놨는데 진한 파란색 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위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직접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금리가 6.9%였습니다. 대출 금리가 6.9%였는데 그게 2022년도, 2023년도 들어서는 10% 내외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높아진 대출 금리가 전체적인 투자 성과를 지지해주는 이자 이익을 레벨업 시키면서 투자 성과를 지지해주면서 평균 10% 내외 안정적인 성과를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 대출이랑 미국 하이힐드 그리고 미국 레버리지론에 대한 투자 성과를 분기별로 좀 그려봤습니다. 진한 파란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대출의 투자 성과 쭉 보시면 매우 안정적이었던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 번씩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졌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기에도 보시면 미국 하이힐드라든가 미국 레버리지론보다는 미국 이 직접 대출이 훨씬 더 양호한 성과를 기록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이 나더라도 선순위 담보 형태의 대출이기 때문에 회수율 자체가 이러한 하이힐드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성과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년도에 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느냐, 인하 폭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대체 투자 자산에서도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하우스를 포함을 해서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 이상의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혹은 그보다 더 낮은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른쪽이 보시면요, 이제 향후 이제 미국 침체 확률을 좀 그려놨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특히 12개월 같은 경우에는 50% 밑으로 떨어질 만큼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제일 위에 검정색 점선을 보시는 것처럼 24개월 후에 미국 침체 확률입니다. 낮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70% 이상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기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매크로 환경들이 대체 투자 시장에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액이랑 이제 가격 지수를 보시면 지수도 내려오고 있고 거래도 역대 거의 최저 수준이죠. 거래가 이제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거래액이 이제 반등을 해야 됩니다. 반등을 해야 가격 지수도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매수자랑 매도자랑 적정 가격 생각하는 가격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도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가격 지수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즉슨 내년도에도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부동산 모기지 금리 급등을 했죠. 그런데 가운데 파란색 선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의 캡레이트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자체는 이 금리 올라간 부분들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리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리츠 지수의 추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연한색이 부동산 가격 지수의 추이인데 리츠 지수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급격하게 더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미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을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에 2009년도에 리츠 지수와 부동산 가격 지수 그리고 거래액 추이를 좀 보시면 거래액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부동산 가격 지수가 반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란색 선 리츠 지수를 보시면 거래액이 반등하는 시점부터 리츠 지수 역시도 같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선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리츠 지수의 반등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거래가 다시 재개되는 부분들과 함께 리츠 지수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 건전성 저하에 대한 경계감들이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계속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해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 태도 강화 지수인데,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최근 발표된 숫자는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연한 하늘색을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태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대출 태도가 높다는 얘기는 나 대출 잘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이제 타이트한 이제 은행의 대출, 그리고 공모 시장에서의 자금을 잘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사모부채 펀드로의 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직접 대출의 비중 역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모부채 펀드의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이제 저희는 전망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가 앞에서 올해와 같이 70에서 100달러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타이트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석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정책을 올해 연말쯤 이제 선회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생산을 늘릴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EIA에서의 전망치를 보시면 연한 하늘색이 9월달 전망치거든요. 9월달 전망까지만 하더라도 공급 우위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죠. 11월 달에 발표된 숫자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내려왔어요. 공급 자체가 타이트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오펙 플러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적정 유가에 좀 미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감산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70에서 100달러 구간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까지 계속 변동성을 높이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가 레벨이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면, 오른쪽이 글로벌 인프라의 섹터별 성과이거든요. 다른 섹터들 다 약세 구간이었죠. 그런데 노란색 음영 쳐져 있는 부분들, 북미의 오일 앤 가스 섹터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플러스 성과가 냈습니다. 고유가 구간이었죠. 내년에도 고유가라고 한다면 이 북미 미드스트림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각 섹터별로 내년도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은 직접 대출은 10% 내외의 안정적인 성과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왼쪽이 BDC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라는 이제 회사들의 수익성과 배당 수익률 추이를 이제 전망을 해 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ROA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 더 개선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배당 수익률 역시도 11% 이상의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10% 내외의 안정적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사모대체투자 펀드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LP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너희가 적정 수익으로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 그게 결과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8에서 10% 정도가 적정한 목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자금 투입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다라고 하면 10% 내외의 안정적 수익 내년도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을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금리가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리츠 실적 추정치 하향됐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우려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하락 압박까지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리츠 약세 요인들이 그러니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즉슨 내년도에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지역별로는 미국과 싱가포르 리츠를 최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리츠가 그래도 유망하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올해 이제 확대 의견을 드렸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많이 높아졌고요. 여기에 내년도에 실적 개선 여력이 좀 부재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좀 전환을 한다. 결국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리츠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가 레벨, 안정적인 유가 흐름이 있고, 여기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 배당 매력까지 다시 재차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북미 미드스트림 인프라가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금 인상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매년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이 북미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애들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인상률 상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를 반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6월까지 맥시멈 13.3%까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추가적으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속 섹터에 대해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금속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장기로 그려놨을 때 보시면 역의 상관관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년도 미국 10년물 금리 하락과 함께 이 기금속 섹터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해지 여력까지 있기 때문에 기금속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비중 확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금융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파리금융협약 이후에 원래는 저기 파란색 선, 그리고 초록색 선처럼 우리 온실가스 줄이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합의한다고 되지 않겠죠. 각국의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고, 트럼프는 이 파리 기후 협약 탈퇴도 했었었죠.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여기 빨간색 선처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처럼 되는 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COP28 11월 말에 있는 그 회의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숫자를 확인하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행 점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이 NDC 달성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 과정에서 국내외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뭐 여러 이제 상품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도 관련돼 있는 상품들 출시를 통해서 이 기후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더 많아질 가능성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대체투자 자산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거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내용들이나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오늘 전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